먼저 저는 조현규라고 합니다. 육사 41기고 2020년에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을 맡고 있고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에서 특임교수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모이신 GK 전략 포럼에 저 같은 소생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오늘 뭐 저는 강의를 여러분들 제가 전공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선배님들의 이런 GK 전략 포럼의 정신을 많이 배우면서 적극 성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중국의 대외 전략과 한중 관계 고찰인데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외 전략, 주로 중국의 국가 전략인 중국몽을 위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중국몽이 필수적인 중국군이 어떻게 지금 변했는가 시진핑 이후에 그걸 살펴보고, 세 번째는 우리 과연 한중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금도 우리 김재창 장관도 말씀하셨지만은 새로운 정부 들어서 중국에 대한 외교 방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이 좀 과장하면 엉덩이에 불이 난 것처럼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생긴 게 이 모양이라서 별명이 달마입니다. 달마. 제가 국방부 정보부에서 중국 분석 담당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안광찬 장관님께서 정책 지정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때는 사실 한중 관계가 좋아서 교류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 출장 뭐 다른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저를 그때 달마 대사로 등극시켜 주셔서 지금 한 20여 년째 별명을 아주 붙였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특히 이제 대만 관련해서 제가 좀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매체에서도 많이 좀 나왔습니다. 7월달에 월간 조선하고 8월달에는 KBS의 시사기 창에 대만 특집에 따끈따끈한 뉴스가 신동아 9월로에 대만과 관련해서 잠시 제가 인터뷰를 한 나와 있습니다. 뭐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뭐 잠시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역대 장관님들을 모시고 중국하고 진행했던 회의들인데 진짜 옛날 생각하시는 옛날 선배님들 장관님 모시라고 잠깐 화면 만들었습니다. 개헌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맨 하단에 우리나라에 중국이 지금 조선족이 183만 명, 우리 동포도에서 183만 명이 있는데 사실은 현재는 거기는 중국의 조선족 사회는 안타깝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의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그런 전통 문화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개혁 개방 그리고 한중 수교 이후로 한마디로 조선족 사회는 거의 붕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전한 것이 조선족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 조선족 초등학교 중학교가 거의 전면하다시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국적 조선족을 포함해서 중국 국적인이 85만 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60만 명이 조선족입니다.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 여기 와 있다는 그런. 그래서 물론 우리 한중 수교가 조선족들에게 어떤 신분 상승과 또는 생활의 수준을 높여주는 데 기여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도 중국의 변방인
미국 하는 동북지방에서 나름대로의 우리의 그 비교적 온전한 전통을 이어왔던 그런 조선족 우리 문화가 이게 좀 소실되어가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하단에 중국 국방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국방비는 약 2,245불인데요. 우리나라가 올해가 442억 불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8,900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5배, 미국은 중국의 4배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문가들이나 제가 또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면서 봤지만 발표 금액이 매년 그 전인대에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 금액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공식 발표예요. 소위 말해서 은밀 편성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방 예산이 예를 들면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국방부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교육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지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 특히 여기 또 보시면 66만 명 무장 경찰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군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100만 명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 경찰로 칩니다. 그래서 국방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 국방비는 표현 공식 발표액의 최소 2배, 최대 3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문가들 및 전문기관 평가의 정설입니다. 자, 본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중국의 국가 전략입니다. 역대 중국의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 전략을 나름대로 설정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해온 것은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즉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취하면서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물론 덩소평이 결국은 이게 덩소평이 1978년부터 추진한 건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그러한 중국의 가장 큰 꿈은 국가 전략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이런 중국의 우리의 이런 체제가 결국은 서방의 체제를 압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그 미중 경쟁이라든가 중국이 저렇게 저돌적으로 나오고 있는 근본 이유가 바로 그런 소위 말하는 체제 경쟁에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것을 집대응성을 해서 시진핑이 2012년 11월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이후 바로 제시한 것이 바로 중국의 자신의 국정 철학이다 국가 전략으로 대별되는 바로 이 중국문. 겉으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이런 거창한 구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몽이라 있고 미국과 맞짱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몽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시간 타임테이블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중국식 용어로 두 개의 병면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병면은 이미 달성을 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작년인데요. 2021년인데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해서 소위 말해서 중국 전체를 소강 상태를 이룩한다. 사실 소강 상태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쓰는 거하고 중국 원어의 의미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중국의 소강이라는 이 말은 인민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강 상태라고 말하면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인민들의 중급 생활 수준을 달성한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된 중급 생활 정도를 달성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창당 100주년이 지난 2021년도에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남은 게 뭐냐? 2049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서 세계 인류 국가로 발돋움합니다. 결국은
중국과 대등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겠다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의 모든 중국의 국가 행위의 모든 노력은 바로 2049년 중국몽 완성을 위한 데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중국몽을 강조하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제일 하단에 있는 바로 강군몽이라는 용어입니다. 즉 중국은 시진핑은 이 중국몽을 선포하면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군 건설이 필요하다. 강력한 군대 없이는 중국몽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 3년 차부터 둘째 부분에 이루어지는 중국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의 중국이 외신에서 나오는 국제 뉴스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로 접하는 중국의 모든 행위는 바로 이 중국몽 2049년을 목표로 하는 중국몽과 중국몽에 결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중국이 개인적으로 발표를 한 거 아니고요. 이것은 중국의 국가 자문을 하는 인민대에 가는 수인홍 교수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중국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현역 우리 대한민국 현역 군인으로 처음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 건 했는데 그때 있었던 중국 인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중국 정부의 국가 고문으로 있는 우리말 하면 시은홍이라는 교수가 발표한 건데요. 향후 20년 내에 중국의 8개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상 자료는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지금 그냥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중국은 이러한 중국몽 하에서 대외 전략은 어떤 것입니까? 대외 전략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여튼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핵심이 사회주의 체제, 영토화 주권, 국가 통일.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자기들은 핵심 이익인데 그럼 다른 나라는 핵심 이익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은 물론이고 서방 각국들에게 어필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중국.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타국의 이익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 뉴스에 맨날 북한 미사일 핵 관련해서 뭡니까?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고려해야 된다. 그게 아주 팔에 박힌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안보 우려가 없습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런 안보 우려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중국의 이런 구호와는 전혀 다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 중국의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과 또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큰 이유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외 전략 외교부에서 이렇게 중국이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미국과의 전략입니다 주로. 그래서 시진핑 이후에는 신형 대국 관계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신형 대국 관계. 이건 뭡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은 신형 대국은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이 관리하는 부분, 중국이 관리하는 부분, 세계를 거의 반으로 나눠서 우리가 대등하게 두 개의 리더가 세계 질서를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의 전략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서방 국가들처럼 아주 미사일을 동원해서 아주 평화적이고 이런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습니다. 한반도 전략은 우리나라에 대한 한반도 전략 겉으로는 전략적 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덩거리 외교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마찬가지 이것도 대외 외교부 발표용이고 실질은 결국은 북한 편향적인 그런
태도로 그런 지원 일색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오늘의 이런 한중 관계의 어떤 그런 파탄 내지는 질곡에 빠진 이유도 바로 이런 중국의 북한에 대한 편향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방정책은 이것은 중국이 왜 중국 부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국방 백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만 보면은 아주 훌륭한 제목만 나라 이름만 바꾸면은 어느 서방국가 대한민국의 국방 정책, 국방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아주 훌륭한 미사일 요구들입니다.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정책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과 그들이 주장하는 구호와 실질이 완전히 배치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사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 방어 전략을 모택동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데 물론 옛날에는 중국이 실증이 났습니다. 적극 방어 전략 먼저 적을 큰 대륙으로 유인을 해서 첫 번째 먼저 우리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적을 중국의 큰 대륙으로 이끌어서 유인해서 나중에는 대륙 속에서 적을 말살하는 그런 작전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바뀌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장 환경도 바뀌고 과학기술도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극 방어 전략이라고 적극 확장 전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의 남중국해라든가 또 중국이 미국과의 그 전략 경쟁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뭐 대만과의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1대1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이 과연 이런 뭐 이것은 군사 전략에 국한된 거죠. 과연 적극 방어에 충실하고 있는가 아니다. 적극 확장하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초안전에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 때문에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1999년도에 중국의 현역학자가 발표한 이론인데 그야말로 이것은 제일 가장 이 책이 인기를 끈 것은 바로 9.11 테러를 예견했다고 해서 사실 항공기가 건물을 충격해서 하는 그런 테러를 과연 그 이전까지 상상을 했겠습니다. 2001년 이전까지. 거기에는 그런 것까지 이미 2년 전에 이것을 포함을 시켰다라고 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웨스트 포인트라든가 해군 사관학교에서 필독서 내지는 참고도서로 활용을 하고 실제로 미군의 작전 연구령에도 일부 반영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는 사회, 국가 전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광범한 영향력 공작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세 가지 전쟁, 3전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심리전, 법률전, 여론전.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사드 사태를 전후해서 중국이 벌였던 모든 활동들이 바로 이 3전을 결합한 현대적인 어떤 개념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을 아주 그런 새로운 형태의 중국이 제공하는 전쟁. 예를 들어서 3분의 1한 사실 이거는 물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서민을 했다 안 했다 아직까지는 안 하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은 성공한 게 뭐냐면 3분의 1이라는 용어를 한국에서 그대로 쓰고 중국에서 쓰고 그것을 이제 세계 모든 외신들이 3분이라는 이 사드 3분이라는 원칙을 중국이 고안한 용어로 사용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여론전이고 또 그것이 바로 법률전입니다. 방금 앞에서 했던 초안전과 3전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 세계 전역을 해서 중국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은 2012년에 등록을 해서 3년 동안 철저한 군개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2015년부터 대략 2020년까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군대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뭐 여러 가지 현대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저도 무과금 있을 때 부대를 여러 군데 가보고 또 중국 분들과 많은 토론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전시험이 굉장히 많았다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군은 이런 월남전 이후로 월남과의 전쟁 이후로 전쟁 경험도 없고 물론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평화하면은 싸울 수 없는 군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유지만 하는. 시진핑은 철저하게 아버지한테서 부총리도 하고 또 우리로 말하면 뭐 국회 법사위원장도 하고 또 지방 광주시 광동성의 당서기도 하고 이런 과거에는 당 관료들이 군사 정치 고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그 밑에서 철저하게 권력의 속성과 또 이런 당과 군이 움직이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시진핑은 아버지로부터 저는 제일 큰 영향을 받아서 이런 계획을 준비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민해방군 계획은 사실은 이전에 이 계획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계획 준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뭐 했느냐? 부정부패 척결을 빌미로 해서 당정군에 있는 소위 말해서 강택민파를 다 잘라낸 겁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호금도가 집권하는 10년간 후반 집권 2기 5년간을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시진핑 하나, 그 다음에 현역 상장 2명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곽배구, 꼬보시용, 서재후, 시차이호라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현재는 중국 사람들한테 부정부패로 물든 장군들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강택민이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기 위해서 호금도 시기는 물론이고요. 시진핑 시기까지 그 다음 지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강택민이 뿌리밖에 심어놓은 군대의 신복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그야말로 안타깝게도 우리한테 잘된 일이 보여주는 중국 군대를 다 말아먹고 즉 특히 그 시진핑 이전에 10년간 있던 호금도 시기에는요. 호금도는 말은 중앙군사위 주석이고 중국군의 그 통수권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그 통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 두 명의 그야말로 원로 현역 부주석들 한마디로 이랬습니다. 호금도 총석이한테 호금도 동지 우리 군대는 우리 둘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실제로 그랬고 그 폐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아까 제가 싸우지 못하는 군대는 뭐 모양만 뭐 200만 300만 갖추고 있었지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에는 굉장히 제한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마디로 저는 좀 더 나쁘게 평가하면 옛날 군벌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을 활거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권력 행사하는 그런 군대의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두 명의 원로들은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도 6개월 동안 불편한 동거를 같이 했습니다. 시진핑은 너무나 이 피해를 잘 알죠. 그래서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3년간의 그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적절한 것들은 또 언론도 잘 활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시차이호 집을 수색했을 때는 황금이 몇 톤 나왔다. 그 다음에 현찰이 트럭 2대였다. 뭐 우리 중국인의 부정부패 뇌물 액수는요, 이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계속 자기 기회를 애들 심고, 그 다음에 또 매관매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뭐 저하고 비슷하게 있었던 위관급을 지냈던 중국 군인들 친구들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표면적으로는 중국군의 현대화 연합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는 군대로 키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이 군에 있는 강택민 신복들을 없애고 완전하게 군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 인민해방군 계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용어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첫 번째가 이제 군위 관청인데, 중앙군사위원회가 사실 중국의 가장 큰 그 통수기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군사위가 군사를 지휘하는 당연한 건데, 왜냐? 그전에는 군사위원회 부주석 2명이, 원로 2명이 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만 보시도 알고, 이런 거대한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참모부를 우리로 말하면 정보작전 합참, 정치부는 정치 인사 합참, 총후군부는 군수 합참, 총장비부는 방산 및 연구개발 합참 이렇게 보여주죠. 이 권력이 여기가 전부 우리로 말하면 대장계 권력. 그래서 이런 비대한 권력, 비대한 상부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이들을 공중분해시켜서 15개의 참모부서로 만들었습니다. 참모부대 및 직할부대. 이것만 보셔도 얼마나 큰 규모의 개혁이 진행되었는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구주전, 즉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군부라고 했습니다. 군부. 7대 군부였는데 말이 군부지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라고 이제 시진핑은 판단을 하고 실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자 해서 7개 군부를 5개 전구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15개 있던 집단부 쪽 우리가 말하는 군단, 육군 군단 부대입니다. 군단급 부대입니다. 15개를 13개로 줄이면서 여기서 30만 간부를 하고, 그 다음에 13개 부대를 이런 지하에, 시진핑의 이런 지하에 전혀 새로운 명칭의 단대원을 부여합니다. 71부터 83까지. 이런 것들, 서방 국가의 군대로서는 계획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 군대에서도 사단 명칭을 바꾼다 하면 거기에 역대 사단장님들, 뭐 총장님들 또는 뭐 또 요즘 많지 않습니까? 백골 전후회 뭐 이런 데서 어떻게 그 전통의 부대를 바꾸냐? 중국은 당이 지지하는 부대를 행동하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의 새로운 군단급 부대 이름은 71군단부터 83군단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로 됐는지만 그 계획이 진행됐는가를 예를 듭니다. 세 번째, 군종주의. 각 군종은 우리가 육해공군입니다. 중국은 5대 군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이렇게 5개의 5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군종주의는? 군종은 아까도 전부가 싸운다고 그랬죠. 여기는 뒤에서 지원만 하고 관리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아이러니컬하게도 2015년까지 중국에는 육군사령부가 없었습니다. 그거보다 얼마나 주먹구구식 부대였습니다. 뭐가 지도했느냐? 이 4대 총부가 지휘했습니다. 물론 총참모부, 작전을 담당하는 총참모부가 추가되지만 이 4대 총부에서 육군을 지휘했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지휘가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군대 선배님들은 한마디만 들으면 아시겠죠?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4개의 부서에서. 그래서 육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지원부터, 이거는 정보부들이 다 통합합니다. 우주, 사이버까지 완전히 통합하니까 아직도 서양에서는
지금 분석이 덜 됐습니다. 미스테리어스 부대 유닛이라고 지금 번역을. 중국의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혁의 목표는 미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대의 모델은 스트라이크 부대입니다. 결국은 따지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군대를 따라서 합동 우주 지원 부대를 별도로 찍었습니다. 이건 군종은 아니고 이건 전투 및 전투 건물을 지원하는 부대로 새로 만든 이건 전부 서방 국가의 군대를 따르는 겁니다. 5대 정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하여튼 이 군계를 통해서 시진핑은 자기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고, 지금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굳건한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군 개혁 이번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7대 전구에서 7대 군구에서 5대 전구로 바꾸었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한반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바꿨냐 했을 때 중국은 통합권 체제입니다. 각 이전에 군구 사령관이 육해공군 교대를 모두 지휘하는 그 통합권 부대인데요. 왜 바꿨냐 하는데 중국 측의 공식 답변은 여기가 발해관이거든요. 여기에 이 발해관에 여기에 여순이라는 우리 안중근 의사 장군께서 옥사하신 여순 감옥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게 유명한 러일 전쟁, 중일 전쟁에 아주 중요한 기지가 되었던 여순 기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해군 기지이고 잠수함 전력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의 그 당시에 심양군부, 옛날에 저게 심양군부였습니다. 심양군부 전력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옛날에 산동반도가 재난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옆부대의 협조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지휘 통제 단계를 한 단계 줄이기 위해서, 지휘 통제를 원활하기 위해서 이 산동반도를 새로 만든 북부 전구에다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옮겼다고 했는데, 사실은 물론 그걸 중국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자기들의 부대 이동이나 훈련 또는 전투를 위해서 지휘 통제를 용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것은 한반도 작전과 간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의 이 산동반도에서 중국의 남포라든가 우리의 태안반도까지 가까이 대략 가장 가까운 200에서 300km 이내입니다. 그래서 보통 해군 함정으로 2~3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통로는 우리 고대에서 산동반도에서 한반도로 접근하는 이 통로는 현대에 들어와서 새로 개척한 루트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고대에서부터 소위 말해서 나당 연합군이 건너고 또 가까이는 6.25 전쟁 때 중공군들이 지원할 때 물론 병력들은 대부분 산동반도에 있던 주력들이 기차로, 열차로 동북으로 이동해서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만 실제로 전쟁 기간 중에는 행정이라든가 중요한 기밀 연락은 이 산동반도와 이 남포 사이로 실제로 여기로 운영을 했습니다. 연락선 같은 것을.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이번에 군대를 통해서 이 지역을 한반도 자체를 담당하는 북부 전구에다가 산동반도를 할당해 준 것은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모종의 작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겠다는 또는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개혁 중에
전국 개편에 있어서 좀 특이한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사실 한중 관계 작년이 30주년이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30년간의 어마어마한 발전, 외형적으로 사실 여기도 소위 말하는 공산당들의 용어 혼란 전술에 일어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우리는 이런 거 물론 요청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마치 외국에게 무슨 시해하듯이 맺어주는 양국 간 관계의 명제입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게 우리가 한중 간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관계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사드 때 그런 정말 비열하고 입에 차마 올리지 못할 정도로 그런 욕이 나오는 그런 국가 행위를 한 나라가 과연 이런 전략적 협력 동반자나.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그냥 외교적 배틀이고 그 당시에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해준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다. 서장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드 사태 이후에 지금의 한중 관계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세 가지의 한중 관계 세 가지의 소위 말해서 이런 강박관념 내지는 환상에 잡혀 있었고 이것은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왔지만 우리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하는데 한국 위주가 아니고 북한이 주도가 되는 통일을 지지한다는 그런 내면적인 중국과의 북한과의 그런 협상 내지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 그런 능력 없어. 북한 우리말 안 들어. 아닙니다. 일정한 영향이 있지만 그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북한의 편향적인 즉 자기들을 진영을 지켜줄 교두보 내지는 예를 말하면 그런 전진기지로서의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서 사실은 통일에 대한 것도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제기하는 연방제 통일 이것을 지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북한 중국 사람들 만나면은 통일 문제나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사실 좀 과장하면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졌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고자 하던 것이 바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세 번째, 무역관계. 한국은 중국의 시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중국 시장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너무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환상에 빠진 그런 경제 분야의 프레임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 경제는 중요하고 지금도 한중 간의 그런 경제 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은 한국에 있어서는 아직은 디커플링 상태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중국 시장은 아직은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직. 그래서 특히 또 만약에 이게 경제 분야에서 조금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될 것이 특히 현대와 삼성으로 대별되는 그 자산
또 거기에 딸린 우리 기업들 또 뭐 중소기업들 포함 중소기업들 뭐 말할 나위가 없죠. 그것들이 만약에 인질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가 통일과 북핵 문제, 북핵 미사일 그리고 이 무역에 대해서 지난 우리 30년 동안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왔는데 이것을 개선해가는 것이 이제 새 정부의 목표이고 또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무역 분야는 신중하게 우리 국민들의 이익과 우리 재외 국민 보호 또는 우리 기업 보호 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것도 정부나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이것은 아직까지는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정치 경제를 분리하는 원칙을 지키서라도 이런 그 경제 분야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중국 시장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요거 이제 박정부 장관님께서 특별히 이제 하나 좀 추가를 해달라는 그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공제인데 사실 이틀 전에 한국 글로벌 센터에서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전 물론 이거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중국이 세계 각국에 어떻게 거기서 정치전이라는 제목을 썼지만 어떻게 각국의 중국의 영향력을 설파하고 있는가, 중국의 영향력 공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현실만 보면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있었던 사드 사태 때 그런 영향, 자기들이 주도적인 영향을 하려고 한국을 완전히 그냥 엄청난 아까도 삼전 같은 그런 폭격을 했죠. 여론 폭격. 그다음에 이 싱하이밍의 그런 막말 뒤에 천하이라는 천하이 이놈이다 합니다. 이놈은 지금 여들도 북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외교관에 지금은 미얀마 대사입니다. 얘가 싱하이밍 다음에 얘들은 사드 사태 때 그때 외교부 국장이었는데 소국이 대국을 이기려 하다니 하면서 아주 젊은 놈이 아주 몰이하는 겁니다. 싱하이밍보다 더한 놈 저런 놈들 지금도 보면 저도 그 중국에서 공부하고 근무하고 있지만 이런 걸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잠실에 있던 동방명주 식당 비밀 경찰 이게 만약에 그때 장례군이라는 저 대표가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했지만은 지금 직설이 뭐라고 했는 게 뭐냐면 혐의가 짙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자하고 그 다음에 인민일보 한국판 대표인 주옥파라는 여자, 심지어는 온갖 화교촌을 만들자 그러고, 심지어는 저기 어딥니까? 우리 6.25의 찬란한 전성인 파로에다가 거기다가 차이나타운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이거 최문순이하고 웅짝구짝해서 거의 MOU까지 맺었다. 이런 사람. 선거제입 댓글 부대, 지방선거권, 영주권 취득 3년 이후에 18세 이상의 영주권을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인이 85만 명입니다. 그 중에 지금 이것을 행사하는 사람이 10만 명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우리 한국 전통 문화를 자기 거라고 갑자기 둔갑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또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 공작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호주 아시죠? 호주.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 즉 자기의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친중화 또는 친중을 넘어서 자기들의 독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타켓을 잡았던 것이 서방 국가 중에서는 호주였고 동방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었습니다. 물론 그 둘 다 실패로 돌아갔고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그런데 우리가 용납을 하지 않죠. 이미 이런 실상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갔을 때 중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서 우리 중국 쪽으로 왔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갖겠습니까? 절대 안 돌아와서 사드 배치하고 잘해줬죠. 5분 이내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이러한 편향된 특히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시비하는 거 봤습니까? 못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제가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예천에 있는 시골 촌말로 하고 싶은데 설명하지 않고 이 한국을 한마디로 졸로 보는 건데 지금 제일 문제는 가장 쉽게 제가 여러분 선배님들에게 말씀드린 중국은 아직도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자기들 수호하러 보고 있어요. 옛날에 조공하던 나라, 우리가 늘 정복했던 나라, 이런 나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들이 지금의 학습을 통해서 관료들한테는 이루어져 있고 국민들한테는 체계적으로 역사학을 통해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교육, 세뇌의 효과는 절대 단시간 내에 다른 세대 내에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중국인들이 저렇게 행동하면서 바로 그들의 의식 속에 한국을 얕잡아보는 그런 의식이 팽배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일어나면서 이건 안 된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나오고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상호 존중 외교라고 해서 상호 존중 외교. 저는 점잖은 말로 상호 존중이지.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실 사드 때와도 이미 그때의 한국의 위상, 그 당시의 위상하고 우리 한국의 위상 지금 얼마나 달라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8월 18일 한미일 삼각 현대 위력이 드디어 제도가 된 이런 시점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상호 존중은 중국의 그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죠. 여기 일본 분들 계신데 도로상거리를 고쳐줍니다. 물론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제안을 하셔서 저는 현장에서 접촉하면서 어느 정도 느낍니다. 왜냐? 절대 중국에서 옛날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또는 무관들이나 이런 외교관들을 통해서 먼저 뭘 하자는 게 거기 없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해도 자주 만나자, 다음에 또 만나자 이러면서 저는 중국 관련 업무를 한 25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 작년부터 올해까지는요. 요즘은 만나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결과로 새로운 정부의 대중 외교 방침의 변화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런 영향을 행사하고자 했던 지난 정부에서처럼 그런 것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 방침 변화, 또 주변국의 어떤 힘의 균형의 변화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장애물이 봉착했단 말이죠, 중국에서.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이런 한 상호 존중이라는 기치를 든 우리의 대중 외교 방침이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속이 담기지만 효과를 점점 발휘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중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 젊은이들의 소위 말해 MZ 세대들의 중국에 대한 혐오. 올해 6월달에 우리 여론조사에 보면 한국 국민의 평균 74%가 중국을 혐오한다. 그 중에 30대가 가장 셉니다. 30대는 85%, 20대는 83%. 앞으로 관계 개선을 어떤 형태로든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그런 상호 양국의 그런 국민 정서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중국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론 어떨 때는 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우호적이기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우리 관계를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아주 애정의 관계에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계가 어렵지만은 국익을 위해서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그 부분에서 아까 강조했던 경제 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떤 중국하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운영의 머리를 잘 살려야죠.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잘 살리고 또 우리가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또 무시당하는 그런 외교 그런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해서 지금 이런 우리가 새로운 방침도 정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로 지금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아까도 우리 김재찬 장관도 강조했지만 이런 중국의 힘, 우리 바로 인접국가로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중국의 떠오르는 힘, 군사력을 포함한 중국의 떠오르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반도에 미치는 안보상의 부담과 위협을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제가 이 초기 강의를 가다 보면 이런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북한의 위협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전에서는 제3국의 불특정 위협도 우리 대비하는 그런 것도 받는 다방면에서 중국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되면서도 우리 안보를 지켜나가는 그런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정부청 전문가들도 그리고 또 경험이 풍부하신 모든 우리 건축진 선배님들과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때문에 좀 많이 뛰어넘었는데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